오늘 공부할 내용은 좀 양이 많아요. 그렇죠? 예. PC 관리 활용 쪽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주소록 관리하는 거, 스마트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벨소리 만드는 거, 이런 거 오늘 공부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질문들이 좀 있어서 질문을 좀 보고 갈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각종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이런 데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 가입했는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가입한 그 웹사이트가 어디일까 하는 건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1년인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가 되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가입은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락이 와요. 로그인 하지 않으면 몇 월 며칠부로 당신의 정보는 삭제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1년 동안 하지 않으면 정지를 당해요. 전자우편도 안 되고, 대신에 내 정보를 그대로 갖고는 있지만 로그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메일이 오지도 않고, 그럼 누가 메일을 모르고 보내면 이 메일 가입자가 장기간 이제 사용하지 않아서 정지된 상태든지 이런 과정이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안내가 또 가요. 메일을 보내면 답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어디 있냐면은 제가 그 학습 자료실에 넣어놨는지 어디다 넣어놨는지 잠깐만요. PC 정비 자료실에 넣어놨는지 찾아볼게요. 어디 찾으셨어요? 제 홈페이지 PC 정비 자료실 오셔가지고 한국인터넷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림이에요. 요건 그림이니까 클릭해봤자 그림으로 뜨니까 의미가 없고요. 저 상단에 보호나라라는 사이트 두 번째 링크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보호나라. 예. 보시면은 그 아까 그 PC 정비 자료실에 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시면 여기에 키사.or.kr 해가지고 비즈니스 매니지 사이트라고 하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밑에 보호나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위에 있는 링크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국민 서비스 바로가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리나라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에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닌데,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속기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고 있을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항목에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본인 확인 내역 통합 조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원 탈퇴 처리 결과 확인. 내가 어디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 본인 확인 내역 통합 조회라고 해서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본인 인증을 받아야죠. 내 IPN을 갖고 있거나 내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본인인지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한 사람 로그인하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휴대폰을 인증받겠다라고 해서 다음 버튼 누르고 이렇게 본인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귀하가 가입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다 하고 쫙 다 나와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는 한번 여러분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소를 다시 여기 남겨드릴게요. 여기에서 어딜 가셔야 되냐면은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는 항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 개인정보 보호라는 곳에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로 가시면은 이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여기가 따로 있거든요. 이 주소를 제가 거기다가 오늘 저녁에 가면 요 링크를 고쳐 놓을게요. 고쳐놔서 바로 여기 직접 들어오시게끔 클린 서비스로 오게끔 이렇게 들어오게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 조회하시면은 내가 어디 가입되어 있는 게 대본에 뜨니까는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건 해결되셨죠, 그렇죠? 그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사용하는 건 전 몰라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이 없잖아요. 일반 개인 사용자들은. 사업자들만 하지 않습니까? 그 세무서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빠를 것 같아요. 세무 업무 쪽으로. 홈택스를 여기에 홈택스.go.kr이라고 해서 홈택스라고 해서 이제 국세청이죠, 국세청. 가시면은 뭐 조회, 발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종합소득세 이제 또 다음 달이면 또 어쩌고 저쩌고 큰일 났네. 어디 가는 세금 계산서 그거를 세금에서 떼다 보니까 네. 그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편한 건 있는데 저도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으면서 사용을 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은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저거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만. 그러니까 급하면 집에 가야 되고 막 그냥 종이로 하려면 그 서식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상대편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고 상호명 입력하고 그러면 내 정보는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금액 얼마 그럼 자동으로 부가세 탁 들어가죠. 그럼 편한데 안 해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런 문구가 들어와서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보세요. 여보세요, 사용자 알 수 없는 뭐래요 렉 공간으로 인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딱 보시기만 해도 내 친구가 나한테 보내준 글은 아니죠? 네. 내 친구가 여보세요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사람이 hello라고 썼나봐. hello. 그러니까는 여보세요라고 자동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글을 보내요. 그러면 영어로 보내면 싫어하니까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시키거든요. 구글에 가면 번역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가 붙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멀웨어라는 말이에요. 멀웨어. 멀웨어라고도 해요. 멀웨어라고 하는데 멀웨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따 이 멀웨어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제가 멀웨어를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멀웨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바이러스 있죠? 바이러스가 멀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여기다 좀 적어드릴까? 경제적 이득이 주 목적입니다. 멀웨어 공격은 사용자 이름, 암호, 신용카드 세부 정보 이런 거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또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잠궈 버려요. 내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되게 막는 거예요. 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게 막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이제 연락이 와요. 당신 컴퓨터 못 쓰지? 쓰려면 돈 보내. 인질극 벌이는 거죠. 인질극.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어떤 링크가 열려 있는 걸 클릭하면 큰일 납니다. 이메일로도 오고요.
또 여기 컴퓨터에 이 컴퓨터에 모르고 감염돼 있었단 말이야. 거기다 USB 메모리를 꽂았어. 그 꽂은 USB 메모리를 우리 집에다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것도 감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그 숙박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펜션. 그럼 이제 각 지방이고 이렇게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 이런 숙박업을 하시는데 문자가 와요. 사장님, 제가 언제 거기 다녀갔었는데 제가 몇 호방에 묵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런 사진이 있었는데 요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몇 호방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 추억이 너무 좋아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숙박업소 사장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하겠지요. 근데 눌러봐야 돼. 그 사진을 눌러보려고 터치를 한단 말이야. 터치하면 감염이 확대. 그럼 핸드폰이 잠기는 거야.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오죠. 하하하하, 얼마 보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거기 거래처 명단도 있고 다 연락처가 있는데 사용 못하니까 큰일 나잖아요. 사업을 못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한테 보냈었어요. 그러다 재수 없으면 걸려라 이건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보내는 거야. 숙박업체에다 쫙. 그러면 숙박업소 사람들은 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예.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랜섬웨어라는 말이 나와요. 랜섬웨어. 이게 뭐냐면 몸값을 요구하는 인질 프로그램이에요. 인질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호기심이 많으면 막 열어본단 말이야. 저도 호기심 많거든요. 절대로 안 봐요.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거는 안 봐요. 예.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는 그런 것들을 다 방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고요. 여러분도 제 홈페이지에다 글 쓰실 수 있어요? 여기다 글 쓰는 한 하나도 없어요. 막아놨어요, 다. 대신에 글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요거 클릭해서 일로 들어와야 돼요. 따로 제 홈페이지에 따로 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 여기는 글자만 오거든요. 링크도 못 오고 아무것도 못 해. 글자만 딱 오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거는 그냥 글자가 딱 보이니까 뭐라고 써 있어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방어 능력을 갖고 저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뭔가를 자꾸만 막 댓글을 쓰고 거기 있는 거 클릭하면 또 뻥 하고 터지게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위험하죠, 위험해. 예. 그런 멀웨어에 감염되면은 바이러스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보다는 조금은 더 나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스파이웨어, 그냥 악성 코드라 그래요. 세상에 안 좋은 거를 다 묶어서 악성 코드라고 하거든요. 바이러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거를 악성 코드라고 우리말로는 그러는데 영어로는 멀웨어라 그래요. 말웨어. 발음이 멀 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예. 악성 코드다 보시면 돼요. 악성 코드. 세상에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는 애들. 보세요. 뭐 스파이웨어는 뭡니까? 내 컴퓨터에 이렇게 감염되면은 내 정보를 다 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키로거는 뭔지 아세요? 키로거? 제가 키보드로 띠디딩 누르면 그게 저쪽으로 가. 그래서 금융 업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라 그러잖아요.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안 되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제 기록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송금을 한다든지 이체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키로거 프로그램들이 악성 코드에 돌아다니는데, 그럼 이제 애먹는 거죠. 자, 홍길동 씨한테 1억을 송금합니다 하고 띠리릭 했는데, 야, 이정민이가 1억 보냈는데 홍길동한테, 야, 그럼 계좌번호 쓱 바꿔. 딱 바꿔치기 해버려. 그러면 저는 홍길동한테 1억을 보냈는데
홍길동이는 1억을 못 받은 거야. 제 통장에 분명히 보냈다고 찍혔는데. 그럼 그 1억은 저쪽 어두운 늑대한테, 늑대라고 하면 또 늑대가 싫어하겠지? 하여튼 나쁜 사람한테 가는 거죠. 트로이 목마 숨어 있는 거예요. 트로이 전쟁에 나왔던 목마 사건 있잖아요. 저기 성벽이 너무 튼튼하니까 공격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마를 숨겨놓고 내놓고 나서 도망간 것처럼 했잖아요. 그 목마 안에서 이제 상대편 병사들이 나와서 뭐 승리를 이끌었다. 그 트로이 목마입니다. 평상시엔 몰라요. 그런데 얘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막 세상에 다 랜섬웨어 이런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조금 전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어떤 게 좋을까요? 백신 이런 거, 뭐 V3 라이트, 알약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지? PPT에서 유튜브 동영상 연결해서 보여주려는데 집에서는 열리는데 회사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나요? 인터넷 다 돼요?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을 연결하는 건 유튜브 동영상 자체를 파워포인트에다 올려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기능 안에 유튜브 동영상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만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유튜브 동영상 자체가 용량이 크니까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올리려면 버거우니까 링크를 연결해서 클릭하면 보이게끔 하는 건데, 어디에서는 되는데 어디서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인터넷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인터넷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은 몰라요. 파일을 보여주셔야 알아요. 여기도 안 되는지 여기서 되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해 봐야죠. 배가 아파요. 그러면 배가 왜 아픈 건지, 잠을 못 자서 배가 아픈 건지,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뭐 어제 그냥 막 잇몸 일으키기를 많이 해서 배가 아픈 건지 모르잖아요. 어제 또 한바탕 싸워서 배가 아픈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상황을 봐야 돼요. 상황을. 제일 좋은 거는 컴퓨터가 이상해요. 그러면 컴퓨터를 보여주셔야 아는 거고, 어느 프로그램이 안 돼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셔야 알아요. 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래 한글 사용자인데 우리가 블럭을 설정하고 빨간색, 노란색 바꾸면 바뀌잖아요. 근데 블럭을 잡고 빨간색을 클릭했는데 빨갛게 안 된다는 거야. 컴퓨터는 고장날 일이 없죠. 그것 때문에.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블럭 잡아서 빨간색은 빨간색이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글과 컴퓨터 개발 회사에 문의를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만능은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잖아요.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래 한글을 제가 개발했으면 아는데 제가 개발한 게 아니니까 개발 회사에다 문의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서운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르쳐주기 싫으니까는 거기다 물어보라고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몰라서 모르니까 저도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알면 해결해 드리죠. 예. 근데 이거는 파일을 한번 보여주셔야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냥은 저도 유튜브 아이디? 유튜브 아이디는 구글 아이디인데 지메일 계정으로 들어가는데, 유튜브 자체는 네이버로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유튜브 사이트를 제가 여기다가 어딘가에 구글에 어디 갔어? 구글 유튜브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다른 계정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렇죠. 뭐를 해야 돼? 이메일을 잊으셨나요? 몰라. 모르겠다. 전화번호 또는 복구 이메일을 입력하래. 복구 이메일도 모르겠고. 전화번호 눌러봐야지 뭐. 이름이 뭔가요? 뭐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 네. 다음 누르면 인증 코드를 보내주겠대요. 그러면 이 전화번호의 이름이 아까 이정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홍길동이라고 하면 야, 이 전화번호 홍길동 아니야. 땡 이거고. 확인을 해보실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저는 뭐 알고 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지만서도 로그인하는 방법은 그래요. 지금 이거를 까먹거나 분실이 되면은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은 이 화면 안에 있어요. 이 화면 안에, 유튜브 화면 안에 있지 다른 곳에는 해결이 안 돼요. 로그인 버튼 눌러서 이건 아니고, 그렇죠? 이건 다른 선생님 거니까 다른 계정 사용을 하겠다고 나오고, 이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옛날에 내가 010, 011로 썼다가 핸드폰이 바뀌었단 말이야. 핸드폰이 바뀌었고 핸드폰도 그 핸드폰 번호 지금 안 써. 그거 이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찾을 수가 없죠. 본인 인증을 못 받았잖아. 그럼 천상 어떻게 하면 된다?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거를 그냥 묻혀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부분 그냥 묻혀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례법에 의해서 1년 동안 로그인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는데 내가 네이버를 썼는지 다음을 썼는지 뭐를 썼는지 나도 몰라. 근데 그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한 것 같은데 그 네이버 아이디도 몰라. 그리고 그걸 인증을 받으려고 로그인하려고 봤더니 그것도 전화번호가 달라.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허공에 떠버린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내일 여쭤보면요. 저희 아이 중학교 때 다른 친구가 저희 애를 찍은 거예요. 춤추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게 좀 예쁘지 않아서 좀 지워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아이디를 몰라서 그걸 내릴 수가 없다고. 야,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이제 그놈을 붙잡아가지고 달달 볶아야지. 야 빨리 아이디 확인해봐. 아까 그것밖에 없어요. 계정 만들면 계정을 만들면 그 경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계정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올린 사람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 계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로그인을 해야 그 동영상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삭제를 하든지 하는데, 그렇죠. 잊혀질 권리 이런 건 아니잖아.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폭력배들한테 두들겨 맞는 장면을 누가 촬영해서 올렸어. 우연찮게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올린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올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법적인 요청을 해야지. 경찰에. 이 사람을 내가 삭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삭제를 안 한다더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아이디 몰라 이렇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이제 신고를 하든지 뭐 법적인 자문을 받아봐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에이 안 이뻐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것도 어차피 다 자기 주관인데 그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서, 근데 당사자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동영상이 계속 퍼져나갈 거란 말이야.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그 당사자한테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어요. 근데 그 아이디가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라든지 본인 인증은 받으니까. 근데 전화번호는 사라졌고 옛날에 쓰던 전화번호 바뀌었고, 그러면 이제 못 찾는 거죠. 그거를 불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가능은 한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쉽지가 않죠.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연락처 관리하는 것 좀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시면 연락처가 나올 거예요. 제 연락처예요. 제 연락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는 자주 쓰는 연락처들이 있고, 그렇죠? 자주 쓰는 뭐 이렇게 센터별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곳들이니까 이런 센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가족들 아까 있는 거는 이제 또 빨리 써야 되니까 단축 번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그 주소록을 여러분 핸드폰이 교체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 교체하거나 이렇게 되면 주소록 넘겨드릴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이 주소록을 한 세트 갖고 가요. 자기네 컴퓨터에서 보관해둬요. 마케팅에 쓰려고. 그 내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 사람한테 맡기냐고. 그렇잖아. 그러면 저쪽 골방에 끌고 들어가갖고 핸드폰 꺼내갖고 그거 가지고 막 조작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별의별 종류의 내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끄집어 갈 수 모르잖아. 뭐를 봤는지 기록이 안 남으니까. 자, 주소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관리하세요. 본인이. 예.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제 그 앱 중에는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앱이 있어요. 요 앱을 까셔야 돼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앱을 설치하셔가지고, 예, 이거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네이버 주소록을 검색하셔가지고, 예, 얘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기존에 여러분들 네이버 앱은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로그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로그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이버 주소록을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세팅을 해야 돼요. 네이버 주소록 설치가 안 된 분들은 지금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좀 볼게요. 네이버 주소록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권한 부여를 하기 위한 세팅하라고 나오죠. 세팅. 그 권한 부여를 해주면 그 내 스마트폰에 있는 앱에 대한 권한을 다 부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팅에 가서, 이것도 순서가 그러네. 세팅에 들어가서 권한 부여 들어가서 모든 항목 선택을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권한 부여가 나오고 나면은 점점점점 4개가 나올 겁니다. 4가지 화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4가지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껴가면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거기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이제 스타트 나오죠, 밑에야. 그러면 이제 주소록이 나오는데, 이 주소록 나온 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 저는 이 화면이 넘어간 거고요. 저는 이 화면이 넘어간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그룹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룹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룹이 아까 저는 그룹별로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휴대폰에 있는 그룹이 이렇게 종류별로 쭉 돼 있지 않습니까? 북부 몇 명, 서부 몇 명, 서초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룹을 쭉 과정마다 그룹을 적다 보니까는 이 그룹별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저는. 그리고 이 그룹을 가나다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면 핸드폰 자체에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돼서 보여요. 근데 이것이 네이버 주소록으로 갈 때는 가나다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성된 순서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네이버를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에 가서
여러분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주소록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주소록. 네이버 주소록. 그럼 이쪽에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룹별로요. 뭐 택배 아저씨 뭐 이런 거, 뭐 방송통신대학교, 뭐 산업인력공단. 그래서 그룹별로 제가 뭐 출판사, 서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룹별로. 그 그룹에는 몇 명이 지금 멤버가 구성되어 있는지. 근데 이 멤버들은 이 A라는 멤버는 어느 그룹에도 가 있고 다른 그룹에도 가 있고 중복 그룹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룹별로 제가 이거를 정리해 놓는 거죠. 공공기관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제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스마트폰 안에서도 주소록이 필요하지만 이 주소록이 그대로 네이버랑 연동을 시키면 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제가 백업을 받을 건데, 백업을 받으면 물어봐요. 가져오는 거는 아직 아니고 내보낼 건데 기존 연락처하고 합치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 있는 주소록은 그대로 또 있잖아요. 중복돼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얘를 삭제해버리고 새로 구성할 건지. 근데 무조건 삭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존의 네이버의 주소록에 주소가 뭐 몇천 개가 있었는데 그걸 삭제하고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존 연락처하고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아닌 네이버 주소록에 여러분이 하나씩 보면서 중복된 게 있는지, 여기 보면 중복 연락처 정리하기라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중복된 거 있는지를 빨리 찾아봐야 돼. 응? 이분은 연락처가 중복됐나봐. 예, 두 번 이렇게 뭐가 돼 있나봐요. 그러면 이제 뭐 주소록을 통합 저장해갖고 빼버려야지. 중복되어 있는 건 빼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 재산이니까 여러분이 책임하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주소록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 보면 화면 밑에 이런 게 있죠. 자동 내보내기. 자동 내보내기 가져오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 네이버에서 핸드폰에서 친구 주소록을 하나 입력해. 그럼 자동으로 네이버도 주소록이 바뀌는 거야. 근데 이 친구 나하고 싸웠어. 꼴도 보기 싫어. 주소록에 빼버렸어. 그럼 네이버 주소록에서 빠지게끔 하는 거죠. 자동 연동이 되게끔. 그럼 편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핸드폰이 고장났어. 핸드폰 분실했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막말로 기계는 돈 주고 사면 된다고 하지만 거기 있는 연락처를 내가 모르는 거야. 카톡 주고받았던 데이터가 있고 친구들 추억이 남아있잖아요. 추억. 그것 때문에. 그냥 카톡도 여러분 백업 받아놔야 되고, 컴퓨터에다가 주소록도 백업 받아놔야 되고, 문자 받은 거, 문자 메시지 받은 것도 다 백업 받아놔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저는 SK텔레콤 통신망을 쓰는데 통신사에서 백업을 해줘요. 그 SKT 또 KT 쓰시면 KT에 가시면 백업된 데이터가 다 있어요. 주소록도 사실은. 근데 그거를 몰라.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니까 못 물어보는 거야 또. 결국에는 주소록 다 잊어버리고,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하느냐, 저 아시는 분 주소록 좀 보내주세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연락처 다 잊어버렸다고 막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정도도 관리 안 해? 예. 자, 일단 내보내기 누르는데, 일단 저는 새로 구성하지 말고 합쳐볼게요. 합쳐보기 누르면
제가 2970개가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제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 있잖아요. 그 주소록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6개가 추가됐대. 6개. 기존에 2970개가 있었는데 6개가 추가됐대. 그러니까 제 주소록 안에, 이 주소록 안에 뭐가 있었는데 보세요. 2966인데 6개가 추가돼서 2970이 됐나봐. 아까 또 중복된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럼 다시 주소록을 클릭하면 여기 숫자가 뭐 바뀌었다.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초 저는 지금 기존에 있었으니까 금방 내보내기가 됐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이걸 해볼게요. 새로 구성해 볼게요. 새로 구성하면 뭐냐면 기존에 있던 거 있잖아요. 얘가 싹 지워져요. 오래 걸려. 처음부터 다시 보내는 거니까. 아까 합치기는 뭐다? 기존에 있는 거하고 바뀐 게 있는 거만 그거만 썰록 바뀌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합치기를 먼저 하세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거 네이버 주소록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핸드폰 연락처가 또 갈 거니까. 그리고 핸드폰 연락처 말고 네이버 주소록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전 그렇게 정리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제 태블릿이 필요해. 태블릿에서 주소로가 필요하잖아요. 제 핸드폰 연락처가. 그러면 제 태블릿에서 언제 이 주소로 입력합니까? 제 이 많은 2900개를. 그러니까 태블릿에서 네이버 주소록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가져오면 되죠. 그럼 제 핸드폰에 있는 2970개가 제 태블릿으로 온단 말이에요. 물론 공유하는 앱들도 있어요. 서로 2개를 갖다 놓고 보내고 받아라 그러면 2개가 착착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들 기계 2개끼리만 하는 거고 이거는 인터넷상에 하나 보관해 두는 거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내보내기도 해요. 연락처를 따로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엑셀에서 보세요. 엑셀로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저장이 돼가지고 엑셀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세밀한 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주소록이 바뀐 거죠. 여기 있는 게 새로운 걸로 바뀌는 거죠. 2970개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바뀐 거야. 이렇게 한 번쯤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핸드폰을 새로 샀으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주소록을 내보내기 한번 하고 새로운 핸드폰에서 네이버 주소록 앱을 깔아가지고 가져오기 누르면 새로운 핸드폰으로 2970개가 쫙 오겠죠. 똑같이 오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해보셔야 돼요. 그냥 한 번 해갖고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대신에 뭐 삭제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취소 누르시면 되고 그렇죠? 경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중단하시면 되고 그런 거지. 제가 해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자, 이제 핸드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유선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PC상에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PC상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자료를 관리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근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내 컴퓨터 같이 이렇게 뭐 내 문서 폴더가 보이고 뭐 사진 폴더가 보이면 알겠는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답답한 거지 이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럼 이제 쭉 내려가시면 내 컴퓨터에
스마트폰이 떠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는데 얘가 이제 문제라, 이 스마트폰 안에 케이블을 꽂잖아요. 케이블을 꽂으면 이렇게 케이블을 꽂잖아요. 이렇게 꽂으면 뿅 하고 여기에 연결된 것처럼 그림이 떠요. 근데 여러분 USB 케이블은요, USB 케이블은 4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가닥은 전원이 움직이고요. 전원 2가닥은 데이터가 움직입니다. 4가닥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USB 케이블 안에 단자를 보시면 4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요 안에가, 요 안에를 자세히 보시면 4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컴퓨터랑 연결을 할 때는 USB 메모리는 전원도 2가닥 플러스 마이너스가 움직여야 되고 데이터도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데, 우리 앞자리가 컴퓨터 앞면에 있는 전면에 있는 단자가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헐거워서 전원은 연결이 되는데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니까 뒷면에 컴퓨터 뒷면에 USB 단자가 있지, 거기다 꽂으면 뭐 100%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케이블을 꽂으면 뭐라고 뜨냐면 데이터 충전도 되고 데이터도 전송하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LG나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충전할 거냐 데이터를 전송할 거냐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데이터 전송이 아니라 충전으로 돼 있으면 충전만 되는 거고, 전송을 하면 전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컴퓨터 창에 이렇게 내 스마트폰이 보이는 거고요. 또 스마트폰에 케이블을 꽂으면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접근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하고 핸드폰에 뜨기도 해요. 그럼 핸드폰에 그런 메시지가 뜨시면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눌러주셔야 컴퓨터에 나타나요. 안 그러면 안 나타납니다. 그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거는 제 핸드폰 자체에 있는 저장 공간이고, 저가폰의 특징이 공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SD를 별도로 꽂아가지고 거기다 데이터를 보관해 두는 거죠. 그냥 사진 찍으면 여기에 저장되게끔. 근데 음성 통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음을 하잖아요. 그 여기에 저장되거든. 오늘 보니까 대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꽉 차버렸어. 그럼 그거를 제가 스마트폰에서 눌러가지고 걔를 이동, 어디로? 일로 이동해줘야 돼. 그래 여기가 얘가 실제로 핸드폰이 움직이는 공간이니까. 선생님이 그런 외부 데이터 갖고 그다음에 내부 데이터를 두 개가 같이 다 저장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 한 곳에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요, 핸드폰에서 사진을 착각 찍으면 기본적으로 내 폰에 저장되는데,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으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장 공간을 위치를 바꿀 수는 있어요. 핸드폰에서 바꿀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하면 앱도 기본 폰에 저장되는데, 앱들 중에는 보조 공간에 저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앱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조 공간에 저장을 하면은 앱은 작동이 되는데 앱 말고 위젯이라는 거 있죠. 위젯, 뭐 날짜 위젯, 날씨 위젯 이런 거 있잖아요. 위젯이 작동이 안 돼요. 보조 공간에 저장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지하철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과연 보조 공간에 저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여기 보니까는 디바이스에 저장했다고 나오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변경 눌러 가지고 제 메모리로 저장하라 그러면 메모리로 저장이 돼요. 이동 버튼 눌러주면은 그 앱이 요 폰에 있던 게 요 카드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카드를 빼버리면 이제 앱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유심히 하는 일은 뭐예요? 네? 유심히 하는 일. 유심? 네. 유심은 내 신분 확인. 친구하고 이 핸드폰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지. 내 핸드폰의 주인이 누구냐. 유심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는 외국을 나가볼 때 유심을 빼고 데이터 칩을 사서 거기다 꼽아가거든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시면 문제가 이제
인터넷이 문제잖아요, 인터넷. 근데 우리는 유심을 신분 확인을 하고 유심을 사서 꽂으면 이 사람이 처음에 계약할 때 통신망을 얼마나 쓰겠냐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2구 요금제다, 뭐 무제한 요금제다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심에 요금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세요, 20,000원짜리 주세요 해서 꽂으면 돼. 그러면 그 안에 유심의 데이터가 저장 공간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얼마큼 쓰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만큼 쓰면 그 유심은 버리는 거고 또 새로운 유심을 사서 꽂는 거고. 유심 제도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랑.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이 되니까. 예. 그러면 중요한 건 이 폰이에요. 폰. 이 폰 안에 보면 폴더가 되게 많아요. 여기 콜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전화한 거, 통화한 거. 근데 얘가 이 안에 공간에 있으니까 3메가를 차지하고 있네. 저는 1메가도 아쉬운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얘를 잘라내기 해서 제 보조 공간에다가 붙여넣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덮어 쓰든 말든 하겠죠? 폴더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 콜이라고 있으니까 옮겨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통화한 내용을 못 듣죠?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얘를 내 컴퓨터로 옮겨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면 예전에 녹음한 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럼 이거 확인해서 들으면 되지. 내 컴퓨터로 가져와서. 이건 PC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내부 공간하고 외부 메모리를 썼을 때 인식을 해도 내부 메모리하고 내부 공간하고 외부 메모리를 입력을 했을 때 못 읽어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핸드폰 안에 공간이 기본 기본 핸드폰 공간이 있고 보조기업 공간이 있잖아요. 다 읽죠. 다 읽어요? 예. 문제는 마이크로 SD라든지 이렇게 스마트 USB 메모리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연결을 할 거 아닙니까? 연결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갤러리를 누르면 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 그 다음에 보조 공간에 있는 사진이 갤러리에 한꺼번에 떠요. 예. 그런데 이런 USB 메모리를 밑에 단자에다 꽂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얘는 갤러리에 안 떠요. 얘는 안 떠요. 천상 얘는 내 폴더 관리하는 앱이 있거든요. 파일 관리하는 앱, 파일 관리자. 그 앱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지금 바깥에서 외부 메모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예. 이게 거기 스마트폰에서 인식하는 자체 메모리하고요. 역할이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건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얘가 더뎠거든요. 보조 공간이. 근데 지금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빨라가지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 핸드폰 안에 있는 보조, 이게 본체죠. 본체. 핸드폰 자체 공간에 안랩, 안철수 연구소, 백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이 안에 깔려 있는 앱들이에요. 앱들.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핸드폰으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PC로 핸드폰을 접속을 가능하니까 여기 있는 걸 잘못해서 모르고 지워버리면, DCIM은 사진 폴더니까 뭐 지우면 다시 생성이 돼요. 알아서.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안드로이드 이 폴더는 앱들이거든요. 이게 앱 깔린 앱들이에요. 얘를 모르고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이거 삭제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지. 내가 자다 말고 내 갈비뼈 하나씩 빼는 거야. 척추 하나 빼버리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카카오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 네비 SDK, 뭐 카카오톡 이런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았던 메시지 말고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진. 그럼 사진을 꾹 눌러가지고 저장을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저장된 사진은 어디에 저장되느냐? 이 자체 공간에 저장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픽처라는 폴더가 생겨요. 픽처. 그 픽처에 가보시면
카카오톡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지 폴더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옮겨주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그 공인인증서 이런 거, 이런 것도 여기다 다 있으니까 관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악이나 영화나 사진 같은 것 중에 제가 볼만한 것들을 제 핸드폰 자체 공간에다 갖고 다니면 어때요? 안 그래도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1.54기가 남았어요. 영화 한 편도 안 들어가. 근데 보조 공간이 크니까 저는 이 보조 공간에다가 제가 공부에 필요한, 예를 들면은 여기 뭐 무비는 없는 것 같고, 픽처 이런 거, 사진 제가 좋아하니까 사진들 갖고 있다든지, 노래 뮤직,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노래라든지 뭐 7080 미사리 뭐 이런 거, 클래식 노래 이런 것들 제가 돈 주고 구매한 것들이니까 제가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경상 교수님 뭐 동영상 강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다운로드 받았다가 제가 핸드폰에다 두고 수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공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이크로 SD를 여러분이 구매해서 쓰시면 좋은데, 얘가 단점이 있어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구매할 때 내 핸드폰에서 지원하는 용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갤럭시 S3, 얘는 32GB까지만 지원해요. 마이크로 SD를 사가지고 꽂으면 32GB까지만 지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핸드폰은 가격은 저렴한데 256GB까지 지원이 된다고 설명서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256GB짜리 사서 꽂은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온 갤럭시 S8, 뭐 S9 이런 거는 256GB 다 지원하거든요. 막말로 저가 폰도 지원하는데 최신 폰이 지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256GB, 128GB를 꽂으면 보조기억 장치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다 사진 촬영한 거 저장하게끔 명령 걸어놓으면 충분히 사진이 여기 저장됐죠. 아까 여기 핸드폰에는 제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 있냐면 보조기억 장치 안에 이 안에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카메라, 여기 다 저장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이 안에 사진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착착착 찍으면 이 안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지 카메라 뭐 이런 앱들을 이용해서 촬영하면 또 그 폴더가 일로 들어오고, 안 되면 찍은 거를 일로 넘기고,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 이제 구경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책을 구매하려고. 그럼 이제 사진을 착착 찍거든요. 그 뭐 서점, 그 다음에 뭐 가족사진,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로 찍은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제가 뭐 또 다운로드 받은 그림이라든지, 어디 갔어? 이렇게 없네. 여기는 정리했나 보다. 여기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요거는 핸드폰 그 배경 그림으로 쓸만한 것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이건 제 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핸드폰 배경 그림으로 쓸만한 것들이에요. 네. 여기 멀티미디어 자료실 가시면은 자료실에 넣는 거 없죠? 여기 배경 그림 있죠? 이거 보시면 한 300개인가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쓰시면 돼요. OTG라고 하는 개념은 on the go. OTG, on the go. 꽂으면 바로 갑니다 이거야? 편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제가 꽂아 보는데, 제 핸드폰을 꽂으면 화면상에선 지금 뭐 안 나타나겠지만서도 이렇게 꽂으면은
삐빅하고 뭐가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삼성 USB 드라이브 제 이제 OTG USB 메모리 꽂았으니까 그럼 여기에 내 파일에 그 USB 메모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알려주고 예를 들면 갤러리라고 하는 거를 딱 누르면 이 갤러리라는 앱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갤러리라는 앱은 내 핸드폰 본체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얘 있는 사진은 열어주는데 이 OTG에 들어있는 사진은 못 열어요. 열어볼 방법이 없어요. 설정에 들어가면 해볼까? 없어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파일 보는 앱이 있단 말이에요. 내 파일 보는 앱, 폴더 보기, 파일 보기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실행하면 화면 밑에 떠요. 내장 메모리 핸드폰 자체, SD카드 아까 보조 메모리 꽂은 거, 그 다음에 USB 스토리지 하고 지금 꽂은 거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그 스토리지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폴더가 보이니까 그 폴더에 있는 그 사진을 보거나 그 폴더에 있는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용법이. 그러니까 수월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 앱도 깔아야 되는 거네. 내 파일 보기라는 그 파일. 내 파일 보기라는 앱이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 다 깔려 있어요. 갤럭시 S3, 갤럭시 S4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런 앱들은, 이런 스마트폰에는 내 파일 보기 이런 앱이 없으니까 별도로 보여드릴게요.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파일 관리자라는 앱이 있어요. 이 파일 관리자, 아스트로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파일 매니저 유명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이 안 깔려 있으면, 이런 것이 파일 관리자 이런 앱이 안 깔려 있으면 아, 내 핸드폰은 오래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제가 예전에 쓰던 거는 뭐 5, 6년 전에 쓰던 건 없었죠. 근데 요거 지금 쓰는 거 저가 폰인데도 불구하고 딱 있더라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사진을 내가 찍었어, 핸드폰으로. 했더니 야, 그 사진 나한테 좀 줄래? 그럼 카톡으로 보내려니까 카톡은 또 용량 큰 거 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데이터 통화 요금제도 적은 걸 쓰니까 카톡으로 사진 큰 거 보내려고 그러면 난리 나잖아.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럼 야, OTG USB 메모리 줘봐. 줘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아까 그 갤러리에 들어가서 사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얘를 꾹 눌러가지고 몇 개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메뉴판에 복사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앨범에 복사 이런 게. 그럼 그 앨범이 어딘지는 찾아봐야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찾기, 이거는 이 갤러리 자체에서는 갤러리로만 움직이니까 아까 그 파일 관리자, 이 파일 관리자에 들어가서 아까 DCIM 폴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DCIM 폴더. 아니면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 안에 메뉴판에 떠요. 사진을 찾아봐라. 그럼 사진 쫙 나오거든. 그럼 거기 있는 사진을 꾹꾹 눌러가지고 복사. 어디로 복사한다? USB 메모리. OTG 꽂은 거. 그러면 거기다가 친구 USB 메모리 쫙 복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 갖고 다녀야 돼. OTG 요 메모리는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까 삼성전자 그 256기가 보니까 뭐 15,000 가우스에서도 견딘다 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세탁해도 고장 안 나고 웬만한 자석 옆에 갖다 놔도 고장은 안 나는데 누가 망치로 때려 부시면 부서지겠지.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 충격에는 안 좋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자,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OTG USB 메모리 혹은 일반 USB 메모리를 스마트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OTG 기능이 있어야만 돼요. OTG USB 메모리는
당연히 OTG 방식으로 됐으면 꽂으면 되고, 일반 USB 메모리는 스마트폰에 연결이 안 되니까는 뭐가 필요해야 되죠? OTG 기능이 있어야 되는 뭐 변환기, 젠더를 있으면 돼. 젠더.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던, 아까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가면 OTG라고 제가 그림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 케이블 요런 거,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허브를 연결해도 되는 거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허브 연결하면, 그리고 여기다 여기 키보드 꽂고 마우스 꽂고 USB 메모리 연결을 하면 전력은 어디서 받아? 얘가 다 전기를 충당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또 한 코드 허브에다가 충전기 꽂으면 되지. 그럼 충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로 뭐 그렇게 쓰면 되겠지. 알아서 그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스마트폰에서 USB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맷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자, 제가 USB 메모리를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다 컴퓨터에다가. 당연히 컴퓨터에서 인식이 되겠죠. USB 메모리니까. 자, 요거예요. 요거. 근데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포맷이. EXFAT. 포맷 방식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NTFS가 있고요. FAT32가 있고요. EXFAT가 있어요. 포맷 방식이. 예. 포맷 방식이 NTFS 방식이 있고 FAT32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멈춘다. 30 방식이 있고 EXFAT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NTFS 방식은 스마트 폰이 인식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FAT32 방식이나 EXFAT 방식으로 포맷을 해야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를 딱 사잖아요. 새로 구매하면 무조건 FAT32로 포맷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64GB 또는 뭐 128GB 용량 큰 거 있잖아요. 얘는 EXFAT로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포맷을 하다 보면, 이거 외장하드 있잖아. 외장하드. 우리가 사용한 외장하드, 하드디스크나 외장하드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NTFS로 포맷되어 있잖아요. 얘는 스마트폰 인식을 못해요. 요거 NTFS로 포맷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 USB 메모리는 핸드폰에서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NTFS로 포맷하지 말고 아까 다른 방식으로 포맷하면 스마트폰에 쓸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저는 이 USB 메모리를 스마트폰 용도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PC 용도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NTFS로 포맷을 하면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요. FAT32 방식보다 NTFS 방식으로 포맷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작동이 돼요. 당연히 NTFS로 포맷을 해야 빨리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TFS 방식은 작동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XFAT 방식은
FAT 방식, FAT32 방식을 향상한 거예요, 향상. FAT32 방식은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4GB 이상이 되는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내가 사용하는 USB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영화가 5GB짜리 영화야. 근데 내 USB 메모리가 32기가니까 복사해 가야지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더니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떠요. 복사를 못해가 FAT32 방식은. 그럼 EXFAT 방식은 돼요. 근데 속도는 둘 다 느려. 둘 다 느려. NTFS로 방식을 포맷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는데 얘는 또 문제는 뭐냐면 얘는 PC용이거든. PC용. 스마트폰용이 아니라 PC용으로 원래 만들어진 방식이라서 스마트폰에서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FAT32 방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너무 더디어. 그래서 NTFS로 했더니 좋아. 근데 스마트폰을 꽂으니까 인식이 안 돼. 그래서 FAT32로 또 바꿔놨더니 용량 큰 건 복사가 안 돼. 그래서 EXFAT라는 새로운 방식이 나와서 용량 큰 것도 복사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NTFS는 다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인식이 안 되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는 100% NTFS 방식으로 포맷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 이건 100% NTFS 방식으로 포맷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이 연결이 안 되죠.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할 수 없지 뭐 그거야.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요. 여기다가 제가 포맷을 한번 해볼게요. 포맷 FH32 방식으로 포맷을 해볼게요. 그럼 포맷 명령에 딱 들어가면 백신이 얘 뭐 바뀌고 있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해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용량 큰 파일을 하나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거를 알려드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자료를 좀 공유해 드리겠다고. 쭈구리 제 하드가 자, 이 6GB 파일을 복사해서 제 USB 메모리 많이 비어 있잖아요. 붙여넣기 누르면 삐삐리비 너무 커서 안 들어간대요. 뭔 소리? 6.6기가 밖에 안 되잖아. 저는 지금 29기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포맷을 NTFS로 방식으로 포맷을 하면 뭐가 또 불편하다 그랬죠? 얘가 스마트폰 인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EXFAT로 포맷을 하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신 USB 메모리를 집어넣고 포맷을 하려고 봤더니 EXFAT가 없어. 그럼 그 방식 포맷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마다 다른 거예요. 기계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포맷을 하면 포맷이 됐고 EXFAT로 됐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붙여넣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오지. 이제 포맷이 이제 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서 오실 때 아까 용량 컸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 딱 봤더니 이게 FAT32야. 그러면 못 가져가시겠지. 자, 이제 노래가 핸드폰 안에 들어있으면 이제 핸드폰에서 벨소리 메이커라는 앱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방법은 거의 다 똑같아요. 일단 실행을 하면 여러분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노래란 노래, 녹음한 거 이런 게 다 뜰 거예요. 여기 엄청나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제가 갖고 있는 노래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는 아까 웨딩 케이크 이런 거 있네. 웨딩 케이크. 자, 얘를 이 노래가 마음에 드니까 나 이 노래를 선택을 해서 얘를 꾸밀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런 거. 아까 다시 보세요. 노래가 쭉 있었지 않습니까? 노래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다가 노래가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 이 노래 알아. 나 이 노래를 가지고 벨소리로 만들어보자. 벨소리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놀이 중에 가급적이면 찬잔한 노래 말고 꽝꽝꽝꽝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왜냐면 찬잔한 노래를 벨소리로 만들어면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못 느껴. 꽝꽝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좋겠지.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노래를 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노래는 들리는데 여기 있는 점점점 눌러서 수정을 해야죠. 수정. 얘를 직접 벨소리를 지정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수정하자고. 그럼 편집창이 하나 뜰 거예요. 편집창. 그러니까 벨소리는 여러분들 3분짜리 노래를 벨소리로 다 만들려면 도입부서부터 끝날 때까지 다 나오면 보기 싫잖아요. 듣기가. 그래서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만 벨소리로 만들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시작 부분,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구간, 끝부분 구간과 너비. 얘를 이렇게 넘기면 잠깐만, 이 노래 중에 보세요. 요 파장 있잖아. 파형. 요 파형이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얘가 소리가 시끄럽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걸 가지고 쭉 옮기면, 얘를 옮기면은요 뒷부분으로 가요. 요걸 누르면 뒷부분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 노래는 예를 들어서 저 후반부에 노래가 좋아. 근데 지금 노래가 짧아서 여기네. 여기 보세요. 여기는 허옇죠. 허니까 거기 노래 소리가 없어. 자, 여기서부터 나는 요만큼만 벨소리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주는데, 벨소리가 너무 길면 어떨까요? 그럼 플레이 해봐야지 뭐. 자, 어디로 갔더니, 그렇죠. 플레이 누르면 안 들리나? 스피커를 틀어볼까? 이제 방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는. 여기까지가 벨소리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을 요렇게 당겨 보자고. 요렇게 요만큼, 요거만큼. 그래서 얘를 요렇게 줄여보면 요 구간이 되는 거죠. 쪽 구간만. 찌찌찌찌. 아, 여기까지가 이제 벨소리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됩니까? 저장해야지. 저장해야지, 저장. 플레이 눌러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건 인아웃이에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소리가 서서히 커졌다가 서서히 줄어들게끔 하는 기능인데, 벨소리는 이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꽝꽝꽝 나오는 게 제일 좋아. 그럼 이제 저장을 누르면,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를 제가 이제 저장하겠다고 일부를 자른 거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벨소리라고 붙어요. 벨소리라고 붙어. 그리고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얘가 어딘가에 저장이 돼요. 어딘가에 저장이 돼. 근데 그게 어디냐면 벨소리를 묶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 안에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럼 일단은 아까 웨딩 케이크 벨소리라는 걸 제가 이제 저장했으니까 이 핸드폰에서 제가 벨소리를 열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소리, 알림, 소리, 알림이 있나? 아, 소리 위에 소리라고 있었죠? 왜 그 글자를 눈에 못 본다니? 여기 소리 및 진동에 가면 여기 보면 벨소리가 있잖아요. 지금 제 벨소리는 말해 뭐래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시끄럽거든. 근데 여기 웨딩 케이크 벨소리 들어왔네. 그럼 얘를 이제 선택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간단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저거예요. 그 알람 소리. 엄청 시끄러. 자다가 옆 사람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인데 이거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쓰거든요. 그 시끄러운 부분만 제가 벨소리로 만들어서 알람으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 만들었던 거 중에 재밌던 거, 재밌다고 해야 되나? 추적 2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사라졌다? 다 지웠나 보다. 예. 그 9시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짜짜짜짠짜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전쟁이야 뭐 이런 거. 이거는 문이라는 그 분이 부른 건데 신문희 씨 아름다운 나라는 꽹과리를 쳐요. 중간에 시끄럽게 딱 좋죠. 그래가지고 시끄러운 부분만 제가 잘라가지고 벨소리를 만들어서 알람으로도 쓰고 이렇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녹음을 해요. 정민아 전화 왔다, 전화 좀 받아라 하고 녹음을 해놓고 그걸 벨소리로 만들어도 돼요. 벨소리를 지정하면 전화 오면 정민아 전화 왔다, 전화 좀 받아라 하고 나오겠지. 아니면 애기들 있잖아. 우리 여러분들 애기한테 야 요거 좀 녹음해보자 해가지고 할아버지 전화 왔어요 하고 녹음시켜가지고 핸드폰에다가, 그래서 그걸 벨소리로 만들어도 좋지. 그러면 우리 집 애기가 할아버지 전화 왔어요, 뭐 엄마 전화 받으세요 할 거 아니야. 그거 정감이 있지. 간혹 보면 마누라 뭐해 전화 안 받아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코믹하게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한 가지 컬러링은 뭔지 아시죠? 컬러링은 나한테 전화를 걸면 그 상대편 귀에 들리는 노래가 컬러링이잖아요. 이건 돈 내고 쓰는 거고,
벨소리는 내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니까 내 맘대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벨소리 메이커라는 거를 가지고 재미나게 좋은 노래들 있으면 자르세요.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되거든, 어디 가면. 그런 노래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mp3들 되게 많이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일부 한 30초 정도, 한 15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구간을 움직이면 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장만 누르면 그게 벨소리가 되니까 재밌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앱을 실행해 가지고 구간 설정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핸드폰에서 소리에 가서 설정만 해주면 벨소리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시끄러운 노래, 막 깽거리 치고 북치고 하는 거, 잔잔한 파도 소리 같은 걸 벨소리로 만들면 못 알아들어. 예.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소리도 나지만 진동도 나게끔 같이 핸드폰에 지정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시끄러운 데 가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진동이 오게끔 같이 해놨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